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이렇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나누는 게 굉장히 소중해졌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즘 우리 생활을 덮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육류수출협회 세미나 역시 이렇게 웨비나로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다양한 변화 중에서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먹는 일상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식문화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세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세미나는 유로모니터의 통계 및 분석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요. 별도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재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 소개해드리고요. 오늘 발표 자료는 추후 미국 육류수출협회 홈페이지나 별도 제공되는 QR코드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유로모니터는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시장조사기관이고요.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현지 언어로 직접 조사를 실시한 100여 개 국가를 포함해서 매년 200여 개 국가에 대한 통계 및 분석 자료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 유로모니터는 30여 개의 FMCG 산업군에 대한 연간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외 경제지표나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시장 분석 자료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서는 유로모니터의 자료들 중에서 식품산업과 관련된 패키지드 푸드, 또 소비자 외식산업 등 조사 자료와 글로벌 경제지표,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서베이 자료 등을 토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 내용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에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또 특히 가장 타격을 크게 받은 산업이죠. 외식 산업이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그 전망을 짚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큰 식문화 변화 중에 하나,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집 안으로 옮겨져 왔다는 건데요. 최근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집밥 관련 시장 중에서 특히 육가공품, 간편식 시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 상승세를 과연 이어갈 수 있을지, 또 그렇다면 이 외식 산업은 어떻게 이 상황에 대비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덧붙이겠습니다. 이 사진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이미 마스크의 착용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죠. 전반적으로 유로모니터가 보는 이 팬데믹 이후의 글로벌 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GDP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마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은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상황이 사실 더 악화되지 않는 것이라는 좀 비교적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평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에도 2만 명, 유럽 국가들도 1000여 명씩 계속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지만 이 2달 전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봉쇄 정책이 시행되고 국민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미 좀 그 암울한 정점의 시기는 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유럽 국가들은 사실 6월 달부터 좀 여행도 허가를 하고 국경의 빗장을 좀 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경제 활동도 지금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수입 식자재 같은 그런 제품에 좀 의존도가 크셨던 경우에는 우려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사실 축산 농가나 육가공품 공장 등이 지금 빠르게 정상 운영에 들어가면서 미국 육류 수입에 있어서도 향후 별다른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현재 트랙이 되고 있는 그 통계상으로는 사실 전 세계 인구의 약 1% 미만 정도의 수치가 감염 케이스로 보고가 되고 있지만,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치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그래도 한 자릿수 정도 선에서 선방을 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세계 각국의 그 좀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들이 잘 운영이 되면서 그래도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1% 미만으로 그렇게 감염률이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사망률이 치명적이지는 않았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한국 정서에는 조금 온도차가 있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목숨 걸고 애써준 의료진과 관계자들 덕분이다 라는 그 사실에 있어서는 세계 공통으로 좀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국가마다 이 재난지원금이나 정부 지원 대출, 또 여러 가지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경기 부양 정책으로 쏟아지면서
실제 즉각적으로 반응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나 경제 지표가 어둡긴 하겠지만 어떤 최악의 뭔가 장기간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거나 또는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올해 2월부터 글로벌 소비자들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좀 행동 패턴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러스에 대한 사례가 처음에 이제 보고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뭔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잘 씻는다거나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행동 변화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국가 간의 감염 케이스들이 보고가 되고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순식간에 사재기가 시작이 됐죠.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상온식품들 위주로 그리고 생필품 위주로. 근데 또 한국하고는 다르게 서양 여러 국가에서는 그 토일렛 페이퍼죠. 두루마리 휴지의 사재기가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또 팬데믹이 이제 선언이 되면서 도시별로 락다운에 들어가고 이 과정에서는 사실 오프라인 상점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도 모두 다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 한국의 온라인 쇼핑이 무리 없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회자가 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다들 집에만 머무는 생활 패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뭔가 홈 액티비티를 지원을 하거나 또 다양한 소비자들 또 기업들 사이에서 집안에서 어떻게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실도 집으로 오고 아이들의 학교도 집으로 오고 그렇게 제가 아는 지인은 영국에서 실제로 아이들 생일 파티까지도 다 온라인상으로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끼니는 물론이고 모든 홈메이킹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2달 넘게 우리 모두 지금 홈족으로 살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뉴 노멀이라는 새로운 일상을 받아들여야 하는 때가 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시 로컬리즘에 뭔가 관심을 갖게 된다거나 또 혹시 모를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좀 더 실속적인 소비를 한다던가 또 그동안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어떤 정신건강, 멘탈 웰빙에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소비 패턴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 노멀의 행동들은 사실 식품산업과도 더욱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국내 소비자들의 식문화 변화는 과연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최고의 유행어는 바로 돌밥이죠. 아이들 뿐만 아니라 이제 다들 집에서 또 근무를 하시면서 아침 간편하게 먹는다고 해도 돌아서면 또 간식 먹어야 되고요. 점심 간단하게 먹는다고 하지만 사실 만드는 사람은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 오후 3시, 4시쯤 되면 다시 또 정신 집중력이 잘 흐트러지면서 커피, 티타임 하셔야 되고 저녁은 또 가족들끼리 먹으니까 제대로 차려서 찌개도 있어야 되고 칠첩반상, 우첩반상 이렇게 차려서 먹어야 되는 그런 일상들이 반복이 되면서 사실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약간 신세를 한탄하는 이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의 의미로 돌밥이라는 유행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그런 유머도 있었어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면 집에서 주는 대로 먹어야 된다. 네, 이런 유머도 있었는데 유로모니터가 코비드19 이후에 각 식품 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예측한 자료에 따르면 밥이나 국수, 베이킹 관련된 이 스테이플 푸드죠. 그 카테고리는 소매 채널과 외식 산업 채널이 상반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밥에 아마 지친 사람들이 코로나가 아마 안정기에 접어들고 나면 폭발적으로 외식 산업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 하늘색 그래프 보시면 굉장히 널뛰기를 하는 성장률 변화를 보실 수 있고요. 이번 락다운 시기에 소매 채널에서 가장 수혜를 입은 카테고리가 바로 이 소매 채널에 라면, 즉석밥이 포함되어 있는 스테이플 푸드와 또 간편식이죠. 레디밀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레디밀 보라색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생각보다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뒷부분에 국내 유가공품 트렌드에서도 살펴보겠는데요. 또 좀 눈에 띄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초록색 스낵 카테고리가
보통은 회사에서는 뭐 팬트리에서 먹고 학교는 매점에서 보통 간식들을 드시다가 이제 다 집에서 간식을 소비하다 보니 올해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내년에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마이너스로 하락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HMR, 가정간편식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앞으로는 부엌의 기능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오히려 다이닝룸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외식산업과 음식 배달산업 그리고 가정간편식의 성장이 이 세 박자가 골고루 만들어낸 트렌드였었는데 갑작스럽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다시 집밥이 부활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런 예상 트렌드는 전면 수정이 되게 됐습니다. 이 B2C 일반 소매 시장은 간편식뿐만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 식재료로 사용되는 프레시푸드 시장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실제로 SSG.com의 작년 대비 올해 1분기 매출 증가율에 따르면 뭐 과일이나 채소, 축산 이런 제품들의 신선식품 코너가 무려 69%나 성장을 했고요. 밀키트는 약 1200%까지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얘기고요. 이 홈쿠킹 시대는 그냥 단순히 집에서 요리를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재미있는 요리를 개발하고 그 레시피를 내 주변 사람들과 SNS를 통해서 공유하고 그런 이 홈쿠킹의 시대를 즐기는 양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식품뿐만 아니라 홈쿠킹은 주방가전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로모니터가 매년 발행하는 가전산업 조사에 따르면요. 실제로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이미 침투율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해도 2자릿수씩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제 주변에 애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거의 1일 1 베이킹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베이킹을 하다 보면 점점 또 조리기구에 욕심이 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브레드 메이커나 뭐 멀티쿠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의 가전은 식기세척기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돌밥돌밥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사실 요리가 하는 거는 즐거울 수 있지만 치우는 게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올해 1분기 식기세척기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홈쿠킹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 코로나19가 가져온 식품산업의 새로운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음식 배달 시장에서도 좀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본래 뭐 20대, 30대 같은 경우야 배달 앱을 워낙에 자주 사용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 성장이 이제 가파른 건 당연하지만 50대, 60대 시니어 인구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외출하는 걸 꺼려 하시면서 앱을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근데 사용해 보니까 생각보다 편하고 괜찮네. 이제 이런 소비자들의 이용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1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40대에서 60대까지 앱 사용률이 높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결국 이 코로나 시대가 올해 안에 끝날 수도 있고 근데 또 끝나더라도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올 수도 있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감안을 한다면 이러한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외식 산업은 어떻게 배달 서비스를 잘 구축을 하느냐 또는 레스토랑을 이제 어떤 자판기처럼 언택트 서비스를 더욱 선진화된 그런 모바일 기술과 접목을 해서 제공하느냐 이게 관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식문화가 다 집으로 지금 옮겨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외식 산업이 향후 이러한 위기에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외식 산업은요, 유로모니터의 분석에 따르면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한 2월 이후부터 5월까지 전반적으로 60%에서 최대 90% 정도까지 하락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쇄 정책 때문에 이제 뭐 식당을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배달 서비스나 투고, 테이크어웨이나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같이 병행을 한 경우에는 그래도 40%에서 50% 정도만 하락하는 걸로 선방을 했지만 사실 풀서비스 레스토랑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0% 하락, 또 어떤 경우에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영업률을 보인 그런 산업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식 산업은 코로나19가 다시 주춤해지고 활기를 이렇게 띠게 되면 기본적으로 좀 성장을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올해는 한 분기가 거의 영업을 못하다시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안에는 다시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예년 수준의 한 60% 수준으로 회복이 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좀 관광객에 의존하는 좀 낮은 그런 국가나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락다운에서 풀리면 그 해방감에 뭔가 보상 심리로 아마 레스토랑을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적으로 희망적인 예상이 가능하기도 한데 그래도 글로벌 외식 산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 한 해 전년 대비 20% 전후로의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외식 산업에서는 eat-in, 식당 내부에서 밥을 먹고 가는 특히 이 풀서비스에 의존을 하던 레스토랑 등의 체질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을 다들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보는 지도는 이 진한 하늘색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이 굉장히 좀 스트릭트한 편이었어서 대부분의 식당이 거의 다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식당이 아예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뭐 배달이나 테이크어웨이도 불가능했던 그런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밝은 하늘색은 자발적으로 또는 어떤 지역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봉쇄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식당이 부분적으로 내부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것도 허용이 되고 대표적으로 한국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뭐 상황이 좋지 않으면 사실 봉쇄 정책을 하는 게 이 어려운 시기를 가장 빨리 극복하는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국가별로 풀서비스 레스토랑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경우에는 사실 이 식당 영업을 전면적으로 중단을 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이 풀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지금 위쪽에 보시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뭐 중국, 베트남,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호커센터처럼 어떤 저가 식당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뭔가 새로운 투자를 해서 배달 서비스를 새롭게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아마 그런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국가적으로 다 공감이 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체질 개선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외식 산업에서 고려되고 있는 다양한 이제 대안들이 있는데 사실 이 대안들이 이미 한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미 시행이 되고 있거나 현실화되고 있는 방안들이어서 간략하게 소개만 좀 드리면은요. 우리는 이 배달 서비스가 워낙에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드라이브 스루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는 다들 별로 이렇게 고민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배달과 테이크어웨이 서비스 방식이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고려되고 있는 방안으로 누구나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지만 식당의 그 메뉴를 패키지드 푸드, 상품화해서 출시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어떤 맛집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제품이 이제 유통되는 그런 사례들을 들 수 있겠는데요. 또 마트나 슈퍼마켓에 가면 내가 산 식재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조리를 해서 레스토랑처럼 먹을 수 있는 그로서란트라고 하죠. 그런 형태의 외식 산업이 또 해외에서는 굉장히 이 코로나 시대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 형태는 미국, 뭐 유럽, 호주, 뉴질랜드 마찬가지로 락다운이 되면서 마트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도 다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필품을 사려면 마트에 가야 되는 그런 우리랑은 좀 다른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반대죠. 사람이 많이 몰리는 대형마트는 자제하고 근거리에 있는 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또는 온라인에서 뭔가 대부분을 다 해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이 그로서란트가 약간 대두되기 시작한 이유가 대형 마트의 손님들이 대부분 다 온라인 쇼핑으로 옮겨가면서
그 어떤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많이들 제시가 됐었었는데, 실제로 이 그로서런트가 딱히 그 대형마트의 어떤 그로서리 쇼핑과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오히려 대형 유통사들도 온라인 쇼핑에 더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에 있는 어떤 뭐 델리코너나 이런 것들도 좀 재조정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 맞는 대안은 아닐 것 같고요. 대신에 국내에서는 언택트 이런 형태의 외식 산업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는 방향일 것 같습니다. 사실 외식 산업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고려되고 있는 부분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연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소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당장은 조금 이 코로나 사태가 완화됐다 그러면 이제 다들 외식하러 가시고 술집도 가고 클럽도 가고 약간 그렇게 보내는 5월이었었는데 이게 다시 위험 상황이 다시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경기 회복은 좀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큰 어려움을 겪는 산업들이 이제 가시화가 되다 보면 아마도 사람들은 생활비 절감을 위해서 다시 집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정말 슬프고 암울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 큰 경기 침체를 겪었던 그리스의 외식 산업 같은 경우에 이 그래프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 카페나 술집 같은 시장이 가장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풀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급 레스토랑들 중심으로 시장이 감소하는 반면에 저렴한 메뉴를 주로 취급하는 리미티드 서비스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되어 있던 그 시기 동안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기 침체에 지금은 바이러스 전파라는 그런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명백한 이유가 더 얹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 나아가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는 방식의 그런 외식 산업 시장이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사실 앞으로 레스토랑의 역할이 음식 자판기 정도에 머물고 대신에 누가 더 고도화된 기술 또는 디지털, 모바일은 물론이고 IoT 기술도 요즘 많이 접목을 하는데, 이런 기술을 통해서 더 맛있는 음식을 더 편리하게 나한테 어떻게 전달을 해줄 것인가 라는 게 소비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외식 산업을 이용하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향후에 전망이 이렇다는 건 우리가 사실 대략적으로는 다들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국내 외식 산업이 향후에 벤치마킹을 할 만한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 시기 동안에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이커머스 형태가 바로 라이브 스트리밍과 레스토랑을 접목시킨 사례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라이브 커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디어 컨텐츠와 홈쇼핑이 결합된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유튜브 컨텐츠로 이제 홍보 광고를 대신하는 경우는 요즘 굉장히 흔해졌죠.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으로 댓글을 통해서 소비자랑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긴가민가 이거 사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놓칠 수 있는 그런 소비자들까지 다 끌어들이는, 소비자들의 소비 결정력을 높일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는 이커머스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도 대표적으로는 네이버 스토어나 티몬 TV온 라이브 등이 요즘 앱이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모두들 지금 이제 깨닫고 있기 때문에 외식 산업의 한 형태로도 구체적으로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또 업계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특히 50대, 60대 시니어 인구들이 앞으로 이커머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들이 코로나가 지나면 다시 컨택트 소비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이커머스의 편리성을 절실히 깨닫고 여기에 머물면서 그러면 그들을 위한 이커머스 환경이 앞으로 더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 이 부분이 외식 산업에서도 그렇고 유통 산업 구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국내 잼라이브의 라이브 커머스 캡처 화면인데요. 한국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여서 코로나가 시작됐던 2월쯤에 이런 그 숍 스트리밍을 통한 식품 카테고리의 그 성장이 매우 두드러졌었다고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지난해에 15조의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우한이 봉쇄됐을 때 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기존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때보다 더 높은 매출을 올리는 그런 레스토랑들의 케이스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JD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농부들이 이 유통 판매 활로가 막히자 지방의 그 50개 지방 자치에서 이 공무원들이 대신해서 이커머스 이 라이브를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를 해준다거나, 또 음반사와 맥주 주류사가 콜라보를 통해서 클러빙 라이브 방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가수나 DJ들을 섭외를 해서 음악을 틀어주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맥주도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었다고 하고요. 또 특히 식품과 접목을 했을 때 이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재밌는 점은 메뉴를 판매하기 위해서 조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식품 판매뿐만 아니라 그 조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어떤 조리 기구나 소스나 식재료, 이 모든 것들이 다 판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어떤 셰프가 어떤 요리 노하우를 소개를 해준다던가, 또는 뭐 음식의 영양 성분에 대해서 알려준다거나, 또 뭐 식사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그 식품과 관련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방식으로 어떤 정보성 컨텐츠로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라이브 커머스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두유 제조기사가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어떤 음식들을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컨텐츠를 라이브 방송을 함으로써 그들의 그 제품을 연결해서 판매를 할 수 있었고요. 또 레스토랑 체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셰프가 실제 판매하는 제품은 삼겹살인데 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는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뭐 한과 이런 레시피들을 소개를 하면서 결국은 삼겹살의 판매로 이어진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또 굉장히 유명한 샤오롱칸이라는 훠궈 체인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골 그 양념 만드는 비법을 라이브를 통해서 공개를 하면서 결국 전골 냄비를 판매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재미있는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소비자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것에 이미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반응도 굉장히 빠른 소비자들이죠.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소비자들하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느냐가 이 향후 언택트, 리미티드 서비스를 지향하는 외식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분위기 맛집이라는 말도 있죠. 일부러 음식뿐만 아니라 그 분위기나 서비스 때문에 비싼 돈을 내고 식당을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사실 흔하기 때문에 이런 언택트, 리미티드 서비스만이 사실 외식 산업에 있어서 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배달 서비스와 가정 간편식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지금 집밥이 굉장히 다시 활기를 띠고 있고, 또 외식 산업의 영역을 침범하면서까지 굉장히 그 성장률을 위협하고 있는 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외식 산업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밀키트나 육가공 가정 간편식의 트렌드를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살짝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유로모니터의 유가공품 시장 규모 변화를 보시면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여전히 국내 유가공품 시장의 약 70% 정도 이상은 그 통조림 햄이나 냉장 소세지, 햄 이런 제품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주로 반찬으로 소비되는 제품인데요. 6년 전하고 비교하면 80%에 육박하던 비중이 최근에 70% 정도 수준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소비를 하던 아이들이 집밥을 잘 안 먹어서 그렇기도 한데 그만큼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카테고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유가공품 중에서도 냉동 제품이
보시면 6년 전에 19%에서 최근 27%까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냉동 육가공품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주로 포장마차 같은 데서 안주로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인데요. 반찬의 개념보다는 한 끼 단품 식사 또는 술과 함께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안주류로 포지셔닝이 돼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그런 제품들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 동안에 홈술 문화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뭐 주류 전문점이나 편의점에서의 맥주, 그리고 대형마트에서도 주류 코너는 굉장히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유로모니터의 주류 산업 조사에 따르면 맥주는 뭐 당연히 성장을 했고요. 그동안 소매 채널에서는 계속 하락을 하던 소주나 위스키 시장도 올해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집에서 어떤 간단하게 홈술을 할 때 뭐 치맥이나 마른 안주, 감자칩 이런 거를 먹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홈술 문화가 점점 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주종에 따라서도 어떤 안주를 먹어야 잘 어울린다. 이런 음식 마케팅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홈술 트렌드가 어쩌면 육가공품 시장을 더욱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시지도 다 같은 소시지가 아니다. 맥주랑 먹을 때는 이런 소시지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마케팅 굉장히 활발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요즘 사실 마트에 냉장 안주 코너 가보면 굉장히 새로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소시지랑은 좀 가공 방법이 다른 뭐 하몽이나 살라미, 프로슈토 이런 제품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전문 와인바 같은 곳에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즐겼던 그런 안주들을 이제 가정에서도 보다 저렴하게 내가 직접 DIY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살라미, 하몽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색이 굉장히 강한 육가공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뭐 살라미는 이탈리안 소세지, 근데 이거는 아메리칸 살라미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재해석을 해서 이렇게 먹는 레시피도 서로 공유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델리미트를 생산하는 한 유통회사의 매출 그래프 보실 수 있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약 37% 정도 성장을 했고요. 이 한국인들한테는 다소 좀 낯설 수 있는 델리미트라는 이 카테고리가 앞으로 새로운 국내 육가공품 시장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술 안주로 인식되던 육포의 경우에는 최근에 단백질 간식으로 다시 재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원물 간식 중에서 뭐 야채칩이나 고구마 말랭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좀 주춤한 상태인데, 단백질의 원천으로서 이 원물 간식을 육포나 어포 이런 육가공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육포의 종류와 타깃도 타깃하는 소비자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최근에 왜 씹는 스낵이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젤리 시장이 거의 막 2배씩 성장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씹을 수 있는 간식으로 육포가 포지셔닝이 되거나 뭐 맛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또 재밌는 부분은 영유아 간식으로 이 육포가 한 카테고리를 형성을 하고 있는 트렌드가 보이는데요. 사실 영유아 식품 전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출생률 때문에 이 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어린이로 주요 타겟을 좀 옮겨가는 그런 마케팅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3세 이상 정도부터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이 육포를 출시를 하면서 어린이들을 집중 타겟을 하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보존제도 쓰면 안 되고 조미료도 없고 무항생제 이런 클레임들을 보통 넣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슈퍼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육포에 비해서 많게는 그람당 2배 이상씩의 가격이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어린이 전문 육포 브랜드들이 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제약회사에서도 어린이 영양제 브랜드의 이 육포를 출시하고 뭔가 성장 간식, 어린이들의 영양 단백질 간식 이렇게 약간 좀 기능성으로 포지셔닝을 하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렇게 연령이나 타겟을 막론하고
사실 유가공품이 조금 진입하기에는 애매할 수 있는 이 간식 카테고리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소비자 트렌드 중에 하나가 식사와 간식 사이의 모호함입니다.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건데요. 사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오히려 영양이나 건강을 생각해서 한 끼 정도는 좀 간편하게 그냥 스낵으로 대체하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모니터의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조사에 따르면 그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스낵을 먹는 시간이 사실 시간에 관계없이 다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오른쪽에 밀타임, 밥 먹는 시간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밥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뭐 9시, 낮 12시, 저녁 6시 이런 시간에도 이제 밥을 먹는다라는 응답은 좀 감소한 반면에 굉장히 엉뚱한 뭐 한 3시, 4시, 뭐 오전 10시 이런 시간에 밥을 먹는다라는 응답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간식처럼 먹긴 하지만 어떤 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래서 영양분이나 이런 건 충분히 갖춰져 있고 내 그 든든함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간식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단백질 공급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가공품 간식이 앞으로 성인, 어린이, 그리고 시니어 인구들까지도 다양하게 공략할 수 있는 대안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벼운 안주나 간식 외에 레스토랑 메뉴랑 실제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간편식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카테고리를 좀 살펴보면요.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 요리에서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왔죠. 실제로 대표적인 냉동 안주류 브랜드죠. 안주야의 경우에는 출시 후 3년 동안 무려 477%나 성장을 했습니다. 처음에 막창, 곱창, 뭐 불닭 이런 메뉴들이 사실 보편적으로 나와서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 메뉴들은 우리가 뭐 굉장히 서민적인 술집이나 포장마차에 가면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긴 하지만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기에는 굉장히 번거로운 음식들이에요. 근데 그런 음식을 우리 집의 식탁으로 데려온 1등 공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점은 이러한 가정 간편식 메뉴들은 굉장히 한국스러운 포장마차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국의 이 주로 매운 안주류 음식들과 포장마차 문화가 최근에 뭐 인기리에 반영이 됐었던 K-드라마나 또 K-팝 스타들의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면서 실제로 K-푸드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 또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포장마차에서 이런 음식들 접하는 거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신기하게 보여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 중에서 복수 응답이 가능했던 설문조사인데, 한국으로 여행을 온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식도락, 즉 음식 때문이라고 응답을 한 사람이 2014년도에 41%에서 2018년도에는 58%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1위를 기록했던 쇼핑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한 여행의 이유가 됐는데요. 또 한국에서 꼭 사가야 하는 기념품에 대한 응답에서도 그래프를 보면 식품류가 가장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37%에서 2018년도에 56%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투어 프로그램들, 국내에 재미있는 그 여행 프로그램들 보면 뭐 야시장 투어, 소주랑 안주를 먹고 체험해보는 그런 투어들도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고요. 또 우리가 K-팝에서 볼 수 있는 오빠 가이드가 실제로 한강에서 같이 치맥 먹어주기, 뭐 야시장 둘러보면서 같이 술과 안주 즐기기, 이런 투어 프로그램들이 외국 관광객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K푸드와 K문화에 대한 외국 관광객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실제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K푸드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도 사실 본격화되고 있죠.
포스트 코로나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광 산업이 도대체 언제 다시 재개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사람들이 가상의 공간에서 내가 가고 싶은, 먹어보고 싶은 그 국가의 이국적인 음식을 눈으로 체험을 하고 또 직접 집에서 요리를 해보는 그런 버추얼 라이프 트렌드가 굉장히 좀 두드러지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육가공품 가정 간편식은 주로 냉동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상온 안주류 제품이 나와서 주목을 받았죠. 상온 제품으로 여행자들도 이제 구매해서 가지고 가거나 이제 그런 보관성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앞으로는 수출로도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국내 안주 문화, 뭐 K푸드 전파라고나 할까요? 그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의 가정 간편식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발전 가능성도 한껏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제품이 많아질수록 사실 외식 산업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홈술, 홈쿠킹,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 문화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외식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집밥과 외식 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로 인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뉴 노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훑어봤고요. 결국 가장 타격을 크게 받은 외식 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떠한 체질 개선이 필수 불가결적으로 요구되고 있는지 좀 짚어봤습니다. 즉, 언택트가 선호되는 시대에 레스토랑도 일종의 음식 자판기 형태의 역할을 하지만 소비자와 음식을 둘러싼 다양한 경험과 문화, 또 맛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더욱더 소비자와 소통하는 노력은 기술적으로나 감성적으로도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를 계기로 향후에도 홈족은 더욱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소비자의 니즈를 더욱 잘 충족시키고 있는 가정 간편식들, 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외식 산업, 이 두 연결고리 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표 자료는 미국 육류수출협회 홈페이지 또는 보시는 QR코드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 또는 관련 트렌드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유로모니터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